안녕하세요.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입니다. 오늘도 예사롭지 않은 한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제 세대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하면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참 이분들 앞에 서면은 명함도 못 내밀 뿐 아니라 제가 무릎을 꿇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주 먼 이야기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 앞 전 세대,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분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삶의 베이스가, 그 배경이 벌써 국권 피탈이라는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지나 곧바로 소련과 미국이라는 강대국들에 인해서 분단과 또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전쟁으로 모든 것이 제로 상태로 놓여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또 군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위한 엄청난 투쟁과 또 그로 인한 대가를 무섭게 치루어야 했던 그분들의 삶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어떻게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때는 말이야 보릿고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참 그 고리타분한 말씀의 첫 출발 자체가 참 지겨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1세기에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아이와 대화를 이렇게 해보다 보면 아버지와 저 사이에 있었던 어떤 두터운 장벽을 아주 잠깐씩 발견을 하고는 합니다. 제가 무슨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말들이 아니라요. 물론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고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의 정신적 배고픔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질 때가 또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앞 세대의 그분들은 거기에다 육체적 배고픔까지 더해졌었다는 사실. 네, 아마 그 전쟁 직후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가 그 산산조각난 폐허 위에서 이렇게 빨리 고속 성장을 하리라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낸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 성장은 물론이고 민주화를 위해 개인의 사익을 버리고 일생을 다 바쳐 싸웠던, 그리하여 결국 지금의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준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적어도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그 폭풍의 눈, 그 중심에 계셨던 한 분, 그분의 삶과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시집은요, 시학에서 펴낸 김지아 시집 비단길입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시는요, 페이지 45페이지 사마르칸드입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쇼팽의 야상곡 1번 내림 나단주 작품 번호 9-1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마르칸드, 지구 위에서 아마도 가장 어여쁜 도시. 노을 지는데 숲 속마다 등 속에 미소 띤 눈빛. 사막 넘어 걸어가는 나그네, 그 누구를 기다리는 탄식입니까?
조금 앉아 있다. 어둠 내린 뒤 나 일어서 여관으로 갈 겁니다. 아무 까닭도 없이 긴 한숨 한 번에 노을 지는데 돌아갈 길 아득한 사막의 한복판, 곁엔 아무도 없는 사마르칸드, 지구에서 아마도 가장 어여쁜 도시. 노을 지는데. 네. 김지아 시인께서는요, 41년생이시고요. 이 시집은 2006년에 쓰여졌으니까 66세 때 쓰신 거네요. 그래서 시집도 전체적으로 4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가 중앙아시아에서, 2부가 동대문에서, 3부가 러시아에서 러시아로, 4부가 귀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 5월 23일에서 6월 3일까지의 중앙아시아 기행과 또 7월 9일에 끝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 기행으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시집의 첫 시인의 말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작년에 여행했던 중앙아시아와 바이칼, 그리고 캄차카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통 사상이 다름 아닌 생명과 평화라는 것이다. 본디 우리 민족은 산 것을 좋아하고 죽이는 것을 싫어하며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싫어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류의 이제부터의 콘텐츠인 생명과 평화는 곧 아시아 르네상스다. 그리고 그것은 동아시아 태평양 신문명의 예감이요 테마인 것이다. 이 시집 비단길에서 그것이 그런대로 조금이나마 드러난다면 다행이겠다. 네, 제가 전문을 읽은 건 아니지만 그분의 뜻을 잠깐 간추려서 읽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감상하실 시입니다. 149페이지 동대문에서. 배경 음악으로는요, 포레의 파반느 올림 바단조 작품 번호 50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중앙아시아 대초원에서 돌아온 뒤 이젠 거리에서 단 한 줄도 신은 떠오르지 않는다. 지금은 다시 병원 대합실에 앉아 기다린다. 처방이 아닌 시를. 시 없이는 살 수 없는 65. 원외 처방전을 따라 병원 밖 거리에 약국 의자에 가 앉아서 바깥 동대문 시장을
멀거니 바라본다. 한참 지나 마침내 한마디가 떠오른다. 조용히 늙자. 조용히 약봉지를 들고 나와 살그머니 거리에 선다. 섭씨 28도다. 네. 독방과 김지아 선생의 정신병이라는 김하철 씨의 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인칭 시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김지아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 때문에 감옥에 갇혀 참으로 오래도록 독방살이를 한 사람이다. 독방에 오래 있으면 누구든 심각한 정신 착란에 빠지게 마련이다. 사람은 타고난 생리적 구조가 최장 5년 이상을 독거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독방에 5년 이상 있게 되면 정신질환의 기능성을 이유로 합방시켜 주도록 행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의 경우에도 5년 시한이 차면 잡범들과 합방을 시켰다가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다시 원상 복귀시키곤 하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나는 워낙 미움을 많이 받아서인지 그 시한이 훨씬 지나도록 계속 독방이었고, 그 결과 어느 날 심한 정신 착란에 빠지게 되었다. 천장이 내려오고 벽이 다가들어와 답답해서 온몸을 뒤틀며 몸부림치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소리소리 지르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정신 착란 자체가 아니었다. 내 방에는 특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있던 중앙정보부가 나의 정신 착란을 틈타 득달같이 달려와서 각서, 그러니까 항복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내가 민주화 운동의 얼굴처럼 돼 있던 상황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만은 할 수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 피살로 석방은 되었으나 바깥 생활에서의 심리적 난조 때문이었는지 나는 다시금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뒤 10여 년에 걸쳐 12차례나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 독하고 강한 항우울제, 안정제, 수면제 등을 내내 복용하여 한마디로 폐인이 되어버렸다. 긴 세월을 정상적 사회 활동은 물론 벌이도 할 수 없었고, 가정은 그야말로 침침하고 우울한 폐가가 그와 다름없게 되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는 모두 장모님인 박경리 선생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참으로 울적한 나날이었다. 그저 슬프고 외로운 시쓰기와 가끔씩 거의 환상에 가까운 희망사항의 생명사상 강연이나 단행본 출간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네, 오늘은 참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다 보니까 제 몸도 마음도 함께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듣기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온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 삶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의 세 번째 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자취 없이. 배경 음악으로는요, 마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작품 번호 34-14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내 한 몸 눕힐 곳 없다. 마음 붙일 곳 더더욱 어디에도 없다. 대륙의 어느 벌판, 가로지르는 긴 길 위에 가다 쓰러져 죽으리라. 새하얀 천산 가까운 풀밭 어느 새빨간 양귀비꽃 밑, 거기 나의 마지막인 너의 눈빛이 살며시 나를 밀어내는 거기서 사마르칸드의 동서남북 어느 한 방향이던 그 방향의 길 위에서 혼자 가다 쓰러지리라. 내게 있어 지금. 절망은 단 하나의 남겨진 구원, 죽음이다. 자취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것. 네. 김지아 시인은요, 전남 목포시 출신이시네요. 본명은 김영일로, 김지아는 우리가 보통 지상지하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지하에서 따온 필명입니다. 처음 쓴 필명은 성 없이 그냥 지하였는데요. 하도 주변인들이 이름 대신 불러대는 통에 성을 붙이고 한자까지 갈아 버렸다고 하네요. 중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나오시고 2008년부터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석좌 교수로 있다가 2013년부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좌 교수로 재임 중이십니다. 이 시집의 맨 뒷부분에 시인 이병금님의 김지아 시인과의 대담 및 내용 정리의 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람되게도 만해 선생이 일제 강점기에 계셨다면 분단 시대에는 김지아 선생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만해 선생과 흡사한 점이 많아 사뭇 숙연해지네요 라고 이병금 시인이 말씀을 하시자 김지아 시인께서 또 이렇게 답하십니다. 숙연이란 말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숙연해질 필요가 없지요. 난 수도자가 아니니까요. 네 번째로 감상하실 시입니다. 167페이지 혼잣말. 배경 음악으로는요, 하차투리안의 스파르타쿠스와 프리지아의 아다지오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침묵보다 더 좋은 낱말 있을까? 널개 침묵, 그 큰 평화. 아, 있다. 이 세상에 모심보다 더 좋은 낱말 없다. 쓰레기 같은 누추함마저 드높이 섬기는 모심. 그러나 모심보다는 못하지만 모심을 도리어 살림으로 이끄는, 살아 생동하여 넘치게 하는 현실주의란 낱말. 허름한 한 삶의 현실주의 더 있으니 모심, 침묵, 그리고 한 현실주의. 늙어 흙벽 아래 엎드려서도 속으로 중얼거릴 말 세 마디나 생겼구나. 내 혼잣말이 이제 생겼어. 네. 김지아 시인은요, 4.19 혁명 이후로 학생 운동을 하셨고요. 1964년 한일회담을 반대한 학생 시위에 적극 가담했다가 수감이 되어서 4개월간 복역을 하십니다. 1970년 저항시 5적을 발표해서 독재에 항거하다가 정권의 눈밖에 나서 필화를 입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필화란 언론 매체 등의 당시의 집권 세력을 비판하거나 풍자한 창작물을 게시했을 때 그 창작자가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제 강점기와 군부 독재 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시인은 방공법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셨다가 석방되셨는데요. 이 시기에 소리꾼 임진택이 담론시 비어의 첫 부분인 소리 내력을 판소리화하기도 했습니다. 1971년 가수 김민기와 함께 야학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2년 후 김민기는 김지아의 금관의 예수에서 주여 이제는 여기에를 작곡합니다. 그리고 1973년 4월 소설가 박경리의 딸 김영주 씨와 결혼을 하시고요. 1974년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그의 전남 홍도 영화 촬영장에서 체포된 후 옥고를 겪었으며 최종적으로 사형까지 언도받았다가 1980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1975년 타는 목마름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이 시는 노래로 만들어졌고 안치환이 부르면서 수많은 운동권 세력이 부르기도 했었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적극적으로 독재에 저항하는 행동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이러한 모습을 역시 대단하게 여기는 동시에 너무 열혈이 지나친 거 아니냐며 많은 걱정을 하기도 했었답니다. 이때의 일을 말미암아 노벨 평화상과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 추천된 경력이 있으시고요. 1975년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 로터스 특별상을 수상하시고요. 브루노
클라이스키 인권상, 정지용 문학상, 만해 문학상까지 수상했을 정도의 대단한 참여 시인이자 민중 시인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 방송의 마지막 시입니다. 페이지 268페이지, 제목은 사랑이라고. 배경 음악으로는요, 그린 다이어리의 해피데이를 제가 선정해 봤습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득한 곳에서 물소리 들려라. 아니라도 바람 또는 이슬 지는 소리, 잎새 소리. 나 아직 못 떠나고 너의 이름의 그늘 부근을 저녁 나절 내내 아직도 떠돌고 있는, 맴돌고 있는, 그래, 사랑이라고나 한번 불러주렴. 아니지만, 분명 그건 아니지만, 부디 한 번만. 네. 김지아 시인의 시는요, 초기 오적으로 대표되는 재기 넘치는 풍자 정신을 보여주는 시편과 감옥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열망을 아름답게 형상화한 중기의 시들을 통해 우리 문학사에 큰 족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70년대 후반 5년여 동안 옥중 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서적을 탐독하면서 생명 사상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책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미친 듯이 책을 읽어댔다고 합니다. 선불교, 동학, 생태학 등의 책을 섭렵했는데 인간과 삶의 진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생태학에서 시작했으나 더 깊은 내면적 지식과 무의식적 지혜를 갈구하게 되었고, 그때 접한 것이 선불교 사상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의 종교는 천주교였는데 옥중에서 선불교에 크게 경도되었다고 하네요. 아울러 동학 사상의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선불교 관련 경전들을 읽으며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꽃과 풀을 보며 깨달음을 이어갔는데 저런 미물들도 생명이며 무소부재라, 못 가는 곳 없고 없는 데가 없으며 봄이 되어서는 자라고 꽃까지 피우는데 하물며 고등 생명인 인간의 생명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민족주의와 반전주의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출감 이후에 그 장모이신 박경리 선생님의 도움으로 원주에 거주하게 되시고요. 이후 80년대에 걸쳐 여러 종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혼합하여 수용하고 생명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출소 이후 그는 천주교, 선불교, 원불교, 도교 등 생명 존중과 관련된 각종 종교들을 섭렵해 갔습니다. 그의 관심은 증산도와 환단고기 등에까지 미쳤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는 사실상 사이비 종교로 여겨지고 있는 단월드의 창시자 이승헌을 스승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승헌의 내부 비리를 접한 후 탈퇴하고 단월드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죠. 그는 생명 사상과 관련된 여러 종교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했는데
이것이 개별 종교들이 오히려 김지아 시인을 못마땅해 하고 그를 배척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90년대 이후 그가 보수적 성향을 보이자 진보 진영도 그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게 되었다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91년 조선일보에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라는 칼럼을 기고하면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후 진보 진영과 적대 관계를 이루게 되죠. 이 칼럼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는데요. 항상 김지아 시인을 든든한 민주화의 동지로 여겨왔던 운동권과 진보 진영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김지아 시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들을 부도덕한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군부 독재에 아부하고 있다고 격렬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결국 진보 성향 문인들의 단체였던 민족문학 작가 회의는 그를 제명하였고요. 진보 진영에선 변절자, 배신자로 규정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대다수의 운동권 인사들, 진보 성향 문인들은 사적인 만남조차 거부했다고 합니다. 한편 김지아 시인은 오히려 운동권 동지 후배들이 칼럼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일방적으로 매도한다면서 엄청난 충격과 분노, 배신감을 느껴 정신병원 진료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하네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요. 그저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그 속에 함께한 문학의 참다운 모습을 또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바라봐주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보면서요. 항상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영혼이 다 같이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제 방송의 모든 선율의 출처는요. 음원 사이트 멜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